현재 평범한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만의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을 갖는 것, 그게 저한테는 결혼보다 먼저였고 독립과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했고 청약 통장도 매달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백화점에 옷 사러 가자고 할 때도 참았어요. 나중에 내 집에서 편하게 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서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당첨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집은 작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고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안정된 삶이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진 결혼은 제 계획에 없었어요. 아니, 필수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기한테 집이 있다고? 진짜? 그는 제가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듯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벌써 집을 샀어? 대단한데?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의 반응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노력한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우리 내년 초에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가 이미 집도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빨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 당시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해서 빨리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냉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환영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다고 해서.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문대 나왔습니다. 전문대? 아, 그래요. 혹시 부모가 제대로 지원 못한 거 아닌가 싶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전문대를 선택한 건 빨리 취업해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절대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들 하니까.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 장사. 그래, 뭐 열심히 사시겠네. 근데 부모 덕이 없으면 자식이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모욕당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가?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직설적인 거야. 나쁜 뜻은 없어. 그래도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거야. 곧 익숙해질 거야.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으려 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편한 시작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파열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작은 설렘을 품고 있었어요. 제 집을 어떻게 신혼집으로 꾸밀지, 어떤 가구를 드릴지,
어떤 그릇과 이불을 고를지 그런 상상들이 즐거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흘러갔거든요. 혼수는 우리가 해줄게. 네가 집은 있다고 했으니까 살림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처음엔 마냥 고맙게 들렸어요. 부담을 덜어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가구를 보러 갔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파를 골랐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너 가구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건 금방 질려. 어머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거 봐.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 오래 쓸 수 있어. 내가 20년 쓸 물건 골라줄게.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르신 소파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무겁고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식탁도 침대도 커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고르면 그건 싸 보여. 그건 유행 지난 거야. 네가 뭘 알아?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결국 신혼살림에 대한 제 로망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 그래도 우리 집인데 내 의견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좋은 걸로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나도 고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맞춰줘. 엄마는 너무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악의는 없어. 남편은 중재는커녕 항상 저한테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무기력해 보였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 간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시댁에서 혼수를 해주신다며? 그럼 우리도 가전제품 몇 가지라도 좀 더 좋은 걸로 준비해야겠네. 체면이 있어야지. 엄마, 괜찮아. 이미 다 준비됐어. 아니야. 너 시집 갈 때 빈손으로 보낼 순 없어. 냉장고랑 세탁기, 공기청정기 정도는 우리가 사줄게. 친정에서도 제 체면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 돈으로 가전제품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뒀냐면 제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어머님 댁 냉장고 오래되셨다면서요? 이거 쓰세요. 그래? 고맙네. 우리 며느리 효자네. 저는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혼수를 챙겨주셨으니 친정에서도 뭔가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배려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듯,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라는 표현 대신 항상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 전날 시어머니가 제 집에 오셨어요. 내일 결혼인데 집 정리 좀 해놔야지. 내가 와서 정리해 줄게.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다 했어요. 아니야. 네가 한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정리해 놓은 집을 다시 뒤엎으셨어요. 제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시고 제 옷장 안까지 들여다보시며 이건 왜 여기 있어? 이건 버려야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미 불편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왜 내 물건을 남이 함부로 만지는 걸까? 이 집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인데 왜 점점 내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신혼집은 점점 제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준비 과정이니까 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결혼 후 신혼집은 저와 남편만의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게 제가 결혼해서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습니다. 일어났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내가 반찬 좀 갖다 줄게. 괜찮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어제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요리할 시간 있겠어? 내가 갖다 줄게. 비밀번호 뭐야? 그렇게 얼떨결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옮긴 거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엄마가 오셨어. 소파 위치가 동선에 안 좋다고 바꾸셨대. 그걸 왜 허락도 없이? 뭐 어때? 엄마가 더 좋게 해주신 건데. 남편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주방 서랍이 뒤죽박죽 바뀌어 있고 제가 산 그릇들은 찬장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사오신 그릇들이 제일 앞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릇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주 쓰는 것부터 앞에 놔야지. 살림을 어떻게 배웠니?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제 방식대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제가 없는 사이에 본인 집처럼 들어와서 이러는 걸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단호하게 말이죠. 여보, 어머님이 우리 없을 때 집에 들어오시는 거 좀 말씀드려줘. 불편해.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내 공간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좀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는 아기가 없어. 그냥 우리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저는 제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 세트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또 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엄마가 오래된 거라고 버리셨대. 대신 새 거 사오셨어. 뭐? 그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낡았잖아.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주셨으니까 그거 쓰면 되지. 저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과 소리 지르고 싸우면 결국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제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제 최소한의 경계였고 제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어머님, 제가 바꿨어요. 뭐?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집 비밀번호를 바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희 집이에요. 무단으로 들어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무단?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무슨 무단이야? 당장 비밀번호 알려줘라.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해?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당장 사과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려. 아니, 그냥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싫어. 절대로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럴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루 집을 비웠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편하게 쉬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와 식탁, 냉장고,
세탁기와 TV, 거의 모든 가구와 가전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도둑 들었어. 가구가 다 없어졌어. 아, 그거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 엄마가 사주신 거니까 가져가신 거야. 네가 비밀번호 바꿔서 기분 상하셨잖아. 그게 말이 돼? 이미 우리 집에 들인 물건인데. 엄마 돈으로 산 거니까 엄마 거지.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무단 침입이고 절도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방관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지속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 가구 언제 다시 갖다 놓을 거야?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문제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물건이잖아. 엄마가 사준 거니까 엄마 거지. 네가 비밀번호 바꿔서 화나신 거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집에 무단 출입한 건 어머님이잖아. 엄마는 우리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거야.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시댁에 있는 제 물건들 좀 빼오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제가 사드렸던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떠올렸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문화센터 가시는 시간을 계산해서 집에 안 계실 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기사님 빨리 옮겨주세요.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가 사드렸던 모든 가전을 다시 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집에서 남편의 짐도 정리했어요. 옷과 신발, 책과 개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아서 시댁 앞에 놓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자. 당신 짐은 시댁 앞에 놓고 왔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야,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간 거 모르는 척이야. 당장 문 열어.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도둑질이야. 이건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문 열라고. 경찰 부르세요. 저도 신고할 게 있으니까요. 무단 침입, 절도죄로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가구를 가져가신 것도 범죄예요. 증거 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전문대 나온 애는 원래 안 받으려고 했어. 그나마 집이라도 있어서 받아준 건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처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었던 거죠. 제 인격과 노력,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주셨다고요? 제가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댁 친척들 모두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어머님이 제 인생을 먼저 망치셨잖아요. 뭐? 우리가 언제 너 인생을 망쳤어?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제 물건을 버리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그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네가 살림을 너무 못해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 도움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건 침범이에요.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역시 전문대 나온 애들은 달라.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쳤나 봐.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기요, 다시는 저희 부모님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학력 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제 힘으로 집을 마련했고 제 인생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시당하고 침범당하고 짓밟혔던 모든 시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 물건을 임의로 치우고 버린 일, 제 집 가구를 빼간 일과 남편의 일관된 방관, 그리고 학력과 집 때문에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까지요. 변호사님은 메모를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집 출입 기록 사진까지 다 있어요.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시겠어요? 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출입한 날짜와 시간, 무단으로 바꾼 물건들의 사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모든 걸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제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정식 이혼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걸 받은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진심이야? 진짜로 소송까지 할 거야? 맞아, 진심이야. 이혼은 그렇다 쳐도 왜 소송을 해? 그냥 협의 이혼하면 되잖아. 당신이 협의할 사람처럼 보여? 어머님이 협의하실 것 같아? 엄마는 상관없잖아. 우리 둘 문제인데. 우리 둘 문제가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당신과 어머님 그리고 나, 이 셋의 문제였어.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당신들이 먼저 내 삶을 법적으로 침범했잖아. 나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뿐이야.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송이라니? 이게 뭐야? 너 진짜 미쳤어?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당장 취하해. 안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에요. 너 이러다가 너만 손해야? 우리는 변호사도 좋은데 쓸 거고 너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네가 후회할 거야. 우리한테 덤빈 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겨우 이런 걸로 소송을 해? 참 한심하네. 하지만 잠시 후 저희 측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진들은 어디서 난 거고 녹음은 또 뭐예요? 모두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인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대화 녹음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에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과 사적 공간 침해,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던 시간, 참았던 감정,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모두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당신은 그때마다 어머님 편을 들었어.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 사이에서 힘들었어. 그건 당신 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멀리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에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되었고 다시는 그들과 엮일 일이 없게 되었죠.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힘들었지만 처음부터 법대로 끝을 낸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고 제가 받은 상처를 인정받았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집 청소는 했어? 내가 반찬 갖다 줄게. 하지만 이제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평온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만큼이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고 있어요. 가끔 문득 결혼 생활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노는 사라졌고 오히려 후련함이 남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끊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야, 너 요즘 표정 되게 밝아졌다? 이혼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힘들지 않아? 혼자 사는 거. 전혀. 오히려 이게 편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외롭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로움. 그게 뭔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외롭다는 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외로운 거야. 나는 지금보다 결혼했을 때가 훨씬 외로웠어. 제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도 이혼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저를 지우고 제 경계를 무너뜨리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였고 제 인생을 지키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제 인생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관계든 침범하지 않는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다시 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오롯이 제가 결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봤던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혼 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만 제 인생에 남기려고 해요. 결혼이 다시 하고 싶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내가 집이 있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어서 당장 혼자라 외로워서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과 잘못된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얼마 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정말 황당무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제게 닥친 현실이고 인생 최고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울려 퍼진 심전도 기계의 긴 소리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예요. 아빠. 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기절할 듯 울고 있었고 제 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혼란스러운 와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 것은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남편이라면 당연히 달려와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뭐? 장인어른이? 언제? 지금 막 병원에서. 일단 빨리 와줘. 다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어요. 유나야, 나 지금 일본 출장 중이잖아.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 있어야 해. 그건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 당장 와주면 안 돼?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건 너희 가족 일이잖아. 장례식은 네가 충분히 치를 수 있어.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남남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알아. 근데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중요해서 미안해. 대신 장례식장으로 화환이랑 조의금은 많이 보낼게.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툭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죠. 조의금?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를 하는 건가? 남편이 없는 장례식장은 3일간 북적였어요. 아버지의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죠.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집 사위분은 어디 계시죠? 아버지의 친구분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저는 민망함에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 남편들 참 바쁘긴 하지. 그래도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귀를 파고들었어요. 사위가 없네. 요즘 남편들 다 저런가 봐. 딸만 고생이네. 지수가 제 곁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언니, 형부랑 연락은 안 돼? 됐어. 그냥 우리끼리 잘 치르자. 마지막 날 밤 빈소에 혼자 남은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자상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이 결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딸 부탁한다라고 했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의 남편은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유나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는데 말이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남편의 여행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언제 들어왔다 나간 건지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언니 이거 뭐야? 동생이 가방 옆에 있던 노트북을 들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업무용 노트북이었죠. 아,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노트북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급한 업무라도 있나 싶어 전원을 켰죠.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건 업무 파일이 아니었어요. 사진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이중 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엄청 비싸 보이는 일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온천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언니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동생 지수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저는 바로 사진의 촬영 날짜를 확인했더니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였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기와 겹치더라고요. 남편이 일본 출장이라서 못 간다고 했던 바로 그때 말이죠. 일본으로 출장 간다더니 이 여자랑 같이 간 거야. 아빠 돌아가신 그날,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드는 걸 느꼈어요. 모든 감정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지질 않았고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언니, 이 자식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장례식 날에 여자랑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간 거야. 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수야, 조용히 해. 그러나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카카오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도 있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들. 여보 언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다음엔 일본 말고 제주도 가자. 같은 내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관계가 단순히 며칠짜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대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1년이 넘도록 이어진 관계였던 거죠. 언니, 당장 이 인간이랑 이혼해야 해. 이 증거들 다 모아서. 동생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수야,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저는 차근차근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들, 대화 내용들, 심지어 호텔 예약 내역까지 USB에 모든 걸 저장했죠. 감정은 뒤로 하고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야 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참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의 무관심, 시댁의 간섭, 그리고 이제는 배신과 외도까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언니 정말 괜찮아. 이럴 땐 울어도 돼. 지수가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애써 웃으며 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혼을 위한 준비를요. 이건 그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싸움이었죠. 남편은 아직 자신이 노트북을 두고 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굳이 알려주지 않기로 했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 저는 깜짝 놀라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갑자기 왜?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보니까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이 가득했죠. 제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나한테 미리 상의 안 해? 상의, 뭘 상의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나한테는 언제부터 당연해진 거야? 유나야, 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나도 출장 중이라 바쁘기도 했고 좀 이해해줘. 이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이해해달라고요? 그때 장례식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할 명분도 없었고 설령 반대해도 남편은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흘 뒤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제 인사는 대충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마치 청소 검사라도 하듯이 말이죠. 살림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니? 방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방도 깔끔하지 않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긴 뭐가 정신없어? 집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짐 정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이미 거실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씩 던졌죠. 아침밥은 대체 언제 차려주려고 그래? 커피는 왜 이렇게 연해? 진하게 내려줘. 계란 후라이 노른자가 너무 익었네. 다시 해줘. 이런 일은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도 전에 지시가 날아왔어요. 유나야, 빨래 널어놨는데 개서 정리해놔.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김치 담글 배추 좀 사와야겠다. 거실 바닥 좀 닦아놔. 발자국이 다 보이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와서 씻기도 전에 걸레를 건네받았어요. 유나야, 거실부터 닦고 들어가. 어머님, 제가 좀 씻고 할게요. 오늘 땀을 좀 흘려서. 씻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거실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 저는 정장 차림 그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바닥을 닦았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일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평소 한 달에 2-3권의 책을 꼬박 읽을 정도로 독서가 취미이지만 어머님이 오신 뒤로는 책 하나 주문해도 문제였어요. 요즘 책값이 얼마인데 쓸데없이 돈을 쓰네. 라는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기초 화장품 하나 사도 그런데 돈 쓸 거면 집안 살림에 보태라.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남편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당신이 엄마 말씀 좀 들어줘. 나이 드신 분이 뭘 아시겠어. 라고만 했어요. 합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을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체중은 빠지고 얼굴은 초췌해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죠.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집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섭과 지시에 지쳐서 대답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게 불만을 표했어요. 유나야, 너가 우리 엄마 좀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엄마가 불편해하시잖아.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신경 써? 요즘 엄마랑 대화도 안 하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힘든 건 알겠지만 기왕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좀 밝게 지내면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이었죠. 여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무슨 상황이긴 가족이 하나 늘어난 것뿐인데 솔직히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가족이 늘어났다고요? 저한테는 가족이 아닌 감시자가 하나 더 생긴 거였을 뿐인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다 끝내고 30분 만에 나 밥은 안 줘. 배고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언제 먹었다고? 나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그 외에도 평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시는 일도 늘어났어요. 감정 기복도 심해지셔서 갑자기 화를 내시다가도 금세 울음을 터뜨리시곤 했죠.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뭐? 내가 뭔 병이 있다고? 네가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그런 거지. 남편은 걱정하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 엄마가 뭔 병이야? 그냥 나이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고 그런 거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를 지르시거나 낮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뭐래?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치매 초기 단계래. 그런데 요양원은 절대 안 보낼 거야. 집에서 모셔야지. 요양원은 안 보낸다고요? 그럼 누가 돌봐야 하는 거죠? 며칠 뒤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저를 불러내더니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고.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네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그동안 네가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죠. 알겠어요. 전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저 이혼할래요. 제 이혼 선언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저를 쳐다봤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야, 너 지금 미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이혼이 뭔 소리야? 신우도 덩달아 소리를 질렀어요. 너 우리 엄마 치매 진단 받았다고 도망가려고? 못된 것 같으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정신 좀 차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켜서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띄우기 시작했죠. 이 사진 네가 출장 갔다는 그날이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 말이야. 호텔에서 찍은 사진, 일본 온천에서의 사진, 내연녀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나야, 이건. 이 여자 이름이 수연이지? 당신이랑 1년 넘게 만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도 당신은 이 여자랑 함께 있었어. 신우 역시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멍하니 화면에 띄워진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잠깐 만난 거야, 그냥. 잠깐? 당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 있어. 여보 보고 싶어 죽겠어. 이런 내용들이 수백 개야. 그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거실에는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 그리고 당신은 물론 이 여자한테도 소송 걸 거야. 외도 사실을 공개한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거죠. 얼마 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화를 내며 변명했어요. 잠깐 헷갈린 것뿐이야. 그리고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겨우 한 번 실수한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실수? 1년 넘게 만난 게 실수야? 그러다 본인이 생각해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태도를 바로 바꿨어요. 유나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집이고 뭐고 모든 재산은 다 네 이름으로 해줄게. 집은 원래 우리가 같이 산 거잖아. 그럼 위자료도 많이 줄게. 소송만 하지 말아줘. 얼마나 원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데? 판결문이 필요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법정에서 명확하게 따져보고 싶어.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엄성의 문제였거든요. 한편 집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시각각 점점 심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거든요.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박태준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방에 있던 남편이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빌린 돈 때문에 왔습니다. 통연락이 안 돼서요. 돈? 무슨 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약장수에게 가져다 주셨고, 심지어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도 모를 이상한 브랜드의 의료기기, 건강식품, 비싼 화장품까지 마음껏 쇼핑을 하셨더라고요. 그쪽에 진 빚만 총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돈을 썼다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어요.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샀어. 나 돈 빌린 적 없다니까? 하지만 채권자들은 남편이 어머님의 빚을 갚아줄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어요. 남편도 당장 그런 현금이 있을 리 없었고 결국 회사까지 찾아가게 됐죠. 박태준 씨 어디 계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 맞죠? 어머님 빚 때문에 왔는데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벌어진 그 일로 남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제가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외도 소문까지 더해졌으니까요. 태준이가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대. 그래서 부인이 이혼 소송까지 했대. 시어머니 치매에 빚까지 있으니 나 같아도 같이 못 살아. 그런 소문들에 남편은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집에 와서도 치매 걸린 자기 엄마를 돌봐야 하고 게다가 이혼 소송까지 준비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이혼하기만 하면 바로 남편과 재혼을 할 것 같았던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자기 상간녀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말도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간 상태였죠. 유나야, 수연이가 사라졌어. 그때쯤 저는 이미 집을 나와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친정까지 찾아온 남편이 제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는 이런 상태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알잖아.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전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 남편은 결국 저희 친정집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고 친정 부모님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 상간녀 소송 역시도 승소였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축하드려요. 좋은 결과 나왔네요. 변호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위자료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싸움에서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세상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산산이 조각났죠. 회사에서의 평판 추락, 어머니의 치매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빚 문제, 그리고 사랑한다던 상간녀까지 떠난 상황에서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문제도, 시어머니의 치매도, 신우의 선 넘는 간섭도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판결문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과 살던 집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눠 가졌고 저는 새 집을 구하는 대신 당분간 친정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제 방에 들어서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엄마가 제 옷을 정리해 놓으신 걸 보며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유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잖아요. 동생도 옆에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했어.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랑 엮이지 말자.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처음 며칠은 그냥 쉬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도 커피가 너무 연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책을 주문해도 쓸데없는데 돈 쓴다는 잔소리를 듣지 않았죠. 퇴근 후에 바로 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결혼한 이후로 원래 하고 있던 운동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다 포기했었거든요. 엄마, 저 아파트 헬스장 등록하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랑 같이 다니자.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살도 조금씩 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주말이 되면 종종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리했죠.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유나야,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야.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 동생도 언니, 예전 모습 다시 찾은 것 같아. 마치 대학생 때처럼 활발해졌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유나야, 있지? 전 남편이었어요. 거의 2개월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초췌하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여긴 대체 뭐하러 왔어? 저는 현관문 너머로 물어봤어요. 유나야, 제발 다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엄마 상태가 너무 심해졌어. 자꾸 집을 나가려 하시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회사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 문제야.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고. 유나야, 우리 그래도 결혼 생활 오래 했었잖아. 장인어른 장례식 때문에 그래. 그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한 거야.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 다른 여자와 온천에 간 것도, 나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만 든 것도 다 네가 선택한 거라고. 유나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됐고, 이제 너희 가족은 네가 책임져. 나는 내 가족만 챙기면서 살 테니까. 전 남편은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더니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측은지심마저 전혀 없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그날 밤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 표정부터 예전에 생기 넘치는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일방적인 희생일 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였는데 말이죠.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됐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참지도 희생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지키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대문 원단 가게에서 자주 놀며 자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원단 사이를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마침내 동대문 한복판에 제 가게를 열 수 있었죠. 처음엔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더 열심히 일한 끝에 도매상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 가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짧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맞지?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내 가게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지나다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고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만나던 우리 사이는 몇 달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까지 찾아온다며 고백했고 저도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동차 광택샵. 요즘 괜찮다던데. 친구가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남편은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꿈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창업 초기엔 오픈 이벤트 효과로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가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의 광택샵은 개업하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오픈 이벤트와 지인들 덕분에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으니 재방문도 없었고 신규 고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와 자존심은 날로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품 지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요. 이거 산 거야? 괜찮지. 손님들 만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근데 요즘 장사는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내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비싼 구두와 명품 벨트, 심지어 고급 시계까지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억지로 내놓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아, 알았어. 나도 지금 좀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장사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서 운영하는 거 힘든 거 모르냐? 남편은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명품을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술 마실 돈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비부터 공과금,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 가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늘었고 매출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남자는 말이야 기죽이면 안 돼.
특히 장사하는 남자는 더 그래. 너가 좀 더 챙겨줘야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 남자가 주머니 가벼우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인데 제가 오히려 남편 용돈을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자 오래된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새 아파트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명의를 왜 네 이름으로 했니?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돈 잘 번다는 거를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내가 못 벌어서 미안하다. 남편은 제 호의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자존심 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7천만 원인데 괜찮지? 왜 갑자기 차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우리도 슬슬 차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차도 멀쩡한데. 그리고 당신 장사는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장인데 차는 좀 제대로 타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 당신이 잘 벌고 있다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럼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사.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삐진 표정으로 지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칠순 선물로 8천만 원 정도의 국산 고급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차종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에 제가 차 키를 건네드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 칠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곧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새 차로 기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계속 차가 좋다며 웃으셨고 어머니도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좋은 차 타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오빠도 네가 효녀라며 칭찬해줬죠.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잔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아버지께 선물한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집에 들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버지 차가 맞는데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 차는 어디 간 걸까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우리 집 근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럼 차는요? 아빠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데요. 아, 그거 백서방이 바꿔 타자고 해서 바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바꿨다고요? 사위가 그러더라고. 자기 차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장인어른은 나이도 있으시고 편한 차가 더 좋을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바꿨지.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뭐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비싼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사위한테 빼앗긴 것 같아 죄송하신 거였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가게에 왜? 당장 집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을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와 바꿔올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빠 차는 대체 왜 가져온 거야? 아, 그거 장인어른이랑 얘기해서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당신이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장인어른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잖아. 오히려 작고 편한 차가 더 좋으시다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차 타야 손님들한테 신뢰감 주지. 젊은 사람이 타야 멋도 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뢰감이고 무슨 멋이라는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비싼 차 사드릴 거면 나한테도 좀 사주지.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장인어른한테는 8천만 원짜리 차 사주면서 남편인 나한테는 왜 안 사줘?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카탈로그까지 보여줬잖아. 당신이 돈 벌어서 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때? 뭐? 당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겠네. 내가 산 아파트 다시 팔아도 되지?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거 필요 없다며? 그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연세 드신 건 똑같은데.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사는 집을 왜 팔아? 당신이 아빠 차 바꿔온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집 정리하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벌어. 당신만큼 못 벌어서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차 다시 바꿔오라고? 당연하지. 싫어, 난 안 바꿔. 이미 장인어른도 동의하셨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집 판다고? 좋아, 팔기만 해봐.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까지 꺼줬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남편.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며 무조건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말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물로 내놓기, 이혼 서류 준비하기, 재산 정리하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모든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입지도 좋고 시세도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좀 급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제가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며칠 후에 제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는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 차를 남편이 바꿔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일,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자식이 감히? 오빠 욕하지 마.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야. 잘했어.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오빠의 지지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이상한 점을 느꼈어.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내 차 광택 맡기러 갔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가게가 너무 한산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차 맡기고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둔 게 있었거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차를 다른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영상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오빠 차를 몰고 다른 광택샵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알아봤더니 그 가게는 실제로 시공을 거의 안 해. 손님 차를 받으면 다른 매장에 넘겨서 시공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진짜? 응, 그것도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수익도 거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손님들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매제한테 연락하는데 정작 매제는 시공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빠는 괜찮았어? 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매장 사장님한테 들었어. 매제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격에 있어서 불만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는 거야? 매제가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꽤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아는 거야? 우연히 너네 결혼식 때 찾아왔던 매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빚만 늘리고 그 빚을 명품 구입과 허세 부리는 데 쓴 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확신이 섰어. 당연한 거였지. 넌 내 동생인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돈은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명의도 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집 파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꾸 편한 집이 더 좋으시겠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그래, 이혼해. 뭐?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자면서? 나도 동의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면 내가 절반은 가져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줬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통장 내역도 다 있고. 당신 명품 구매 내역도 다 확인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거사, 우리 아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망한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고 법적 준비도 끝났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통장 내역,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록, 제가 혼자 집안 살림을 꾸려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구입 영수증, 남편의 명품 구매 카드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자료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준비할게요. 며칠 후에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뭔데? 내가 당신 남편이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손님들 중 일부가 시공하자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겨서 생긴 문제였는데 당연히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저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형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혼 진행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혼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한테 받으세요. 형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친구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집 보증금이라도 좀 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은 제가 받는 게 맞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독한 것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었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결과를 듣고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당장 나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손님들 보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창피하게.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이렇게 박정하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너랑 몇 년을 살아줬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살아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가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너 진짜... 남편은 더 심한 욕설을 하려다가 마침 가게에 들어온 오빠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연락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매제,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욕설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소건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서 남편은 최종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빌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택샵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손님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같은 독한 것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오빠. 그동안 너 일 때문에 내 일은 미뤄뒀거든. 이제 네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해.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사귀고 있었는데 제 이혼 문제로 바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일로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몇 달 후에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고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생,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빠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이쁜 거 많이 사줄게. 제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동대문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때, 처음 제 가게를 열었던 때,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던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후회하느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도매상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성 영업과 무능력 그리고 허세로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부탁해서 제가 한복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내일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